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는 해당 일정 내용 기반으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이제 첫째 주이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샤펠라 업그레이드 4월 12일 날 일단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좀 보게 되면 넘겨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팬케이크 수업이 4월 8일날 V3이 이번에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EOS EVM 출시가 4월 14일날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켓풀이 아틀라스 업그레이드가 4월 18일날 있고요. 그리고 진리카 4월 25일날 EVM 호환성 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다오 관련된 스파크랜드 소식이 있고요. 또 출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또 보게 되면 칠리즈 스포츠 블록체인 런칭을 하겠다라는 게 5월 10일자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또 여기서 굵직하게 또 있는데, NFC NYC 뉴욕에서 열리는 2023년도 기반으로 있는 행사가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황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황 스케줄은 가장 큰 내용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이마트 점포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저녁 10시로 변경이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4일 RBA 통화정책회의가 0.25% 인상한 3.6% 금리였는데 아마 동결이 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벚꽃축제 보러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죠. 뭐 개인 가정사도 좀 있고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도 벚꽃축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4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준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일날 일본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다라고 하고 글로벌 NFT 포럼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매우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이죠. 미국 고용보고서 이때까지 나올 때마다 크립토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빗썸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켓 거래 수수료 면제 만료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위메이드 신작 나이트 크로우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또 어떻게 그 코인과 관계도는 별로 없지만 과연 같이 움직일지도 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다음 주 아주 중요한 나날이 있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빡세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로 누사이프가 거래 지원 종료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이 좀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도 뭐 관련 사업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상패가 되었습니다. 3월 10일 기준점으로 아마 공지를 했었고 이제 그 날짜가 도래를 해서 상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아비트럼 방식의 시장 점유율 증가 추이가 아주 가파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에어드랍과 여러 가지 부분의 이벤트를 아주 그냥 상장 기일에 맞춰가지고 팡팡팡 터뜨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락업이 총량 기준점으로 너무 많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물량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저는 아비트럼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3월 24일 기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의 후업이 매각 협상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 유저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털리기 전에 먼저 좀 팔고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에 또 얽혀져 있어서 본인의 흠집,
그리고 본인이 이때까지 만들었던 마케팅 이미지가 다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스틴 선이 여기에서 유동성 공급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미지도 지키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남은 자금 가지고 뭐 또 약간의 설레발칠 수 있는 미국에서 매각되는 그 자금의 비중이 또 일부 비트코인이 또 나오잖아요. 그 물량을 또 살 수도 있고요. 다각도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 증권거래소 자회사 기간 비트코인 거래 개시가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평단이 드디어 29,817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의 고지는 29,800선대가 상당히 두꺼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30K 플러스를 기대를 하면서 18, 19 시즌을 한번 보았더니 미니 불장의 당시에 발생했던 축척의 움직임이 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밝을수록 분배가 됐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어두울수록 축척량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규칙적이지 않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가 명확하게 타점을 잘 맞춰서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뚜렷한 전략을 잘 세워야 좋은 결과와 그리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향후 뭐 투자 뭐 1, 2년 하고 뭐 3, 4년 하고 많은 게 아니죠. 뭐 5년, 10년 많게는 내 죽을 때까지 투자 습관이 잘 길들어질 수 있게끔 좋은 습관이 길들어질 수 있게끔 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서 어느 정도 3년에서 5년 동안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했었을 때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씩 변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는 캐나다에 남는다. 바이낸스는 철수 전망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명확하게 캐나다 쪽에서 이제 규제 부분에 있는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다 정리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올해는 아무리 비트코인이 반사적 이익이 나온다고 해도 상방의 박스권은 어느 정도 갖춰질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더 심하게 나오지 않고서야는 제가 보기에는 상방도 어느 정도 천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투트랙으로 전략을 해서 가져가는 게 정말 좋다. 왜 그러냐면 코인만 가고 주식이 안 갈 때 또 주식만 가고 코인은 안 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보시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캐나다 규제당국의 사장 등록 약정에서 서류 제출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홍콩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확장성 부분은 우리한테도 좋은 거예요. 유동성도 커지고 코인베이스가 잘 되면 나쁠 게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코인베이스 규제 안에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 대신 반면에 해당에 있는 은행에 있는 이슈가 좀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 배경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 뱅크런 소식이 아무래도 다다음 주 혹여나 만약에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대부분 미국의 MMF 자금으로 유입이 가속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비트코인 쪽으로 갔죠. 근데 그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작업으로 갔기 때문에 자금이 그냥 묶인 겁니다. 총 유통량이 적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규 시드 물량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일단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빨리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은 어떠한 영향성이 있냐면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요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방향성도 우리는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식에 있는 대부분 이 유입된 자금이 어디로 이탈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잠자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있는 이 총량에 있는 쪽이 현금으로 그냥 내 통장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그냥 잠자고 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게 딱 보여주는 순간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들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일단은 주식도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자금에서 계속 잠자고 있는 애가 타이밍 맞게끔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고요. 이 형태가 나스닥과 요즘 비트코인이 과거 대비해서는 디커플링 된 형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1년 360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거의 분기 이상 좀 같이 가는 성향이 매우 높아서 선물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있는 총 물량에 있는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같은 베팅을 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거의 척도는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번에 비트코인 잔고 대비에 있는 이 그래프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9만 개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예, 여기에서도 자 잔고 추이가 좀 가격과 잔고 추이가 좀 줄어들었을 때 같이 내려가고 어느 정도 보충이 되었을 때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좀 이게 꼭 정확한 패턴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존재한다. 왜 그러냐? 시장이 좋아지면 어차피 개인 직업에서는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거래소 쪽으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베팅을 하면 좋은 성과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성향은 곧바로 현금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개인 지갑에 있는 잠자고 있는 지갑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래소의 비중이 또 올라오게 되면 거래소가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면서 또 많이 불타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기점인지 잘 맞춰가지고 보면 괜찮을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거래량으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4월달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4월에 있었던 거는 딱 반반입니다. 예, 4월 달에 있는 딱 보면 반반인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좋으면 30%, 안 좋으면 그냥 도찐개찐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예, 도찐개찐이라는 건 많이 올랐다가 그냥 거의 제로나 약간 약세가 많이 나오고 아니면 확실히 좋으면 확실히 좋게 나오고 이렇게 좀 가는 시장으로 갈릴 것 같으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락업 물량이 나오는 부분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DYDX 9일 뒤에 또 물량이 나오고 옙탑스도 그 뒤에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15일 뒤에 또 나오게 되고요. 로닌도 24일 뒤에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픈 28일 뒤에 또 물량이 나오고요. 블러도 73일 뒤에 물량이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번 23년도도 진짜 매우 이슈가 쏟아지게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꺾이지 않게끔 본인의 투자 전략을 잘 세워서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단타 트레이딩인데 이 성과 기준은 어떻게 표본을 뽑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크립토에 한국인이 제일 많이 했던 시점은 17시즌입니다. 지금 23년도 때까지 지났죠? 여기서 최소 못해도 1년에서 3년차 때까지 트레이닝 표본 수치를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익률 지표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본인에 있는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난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의 1년의 총량의 수익률을 뽑아보면 자기에 있는 본 실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능과도 연결이 직결화가 되어져 있는데 이 1년에서 3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많은 회전율과 테스팅과 연습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뭐 그냥 한 달에 한 두세 번, 네 번 하고 나는 뭐 단타 트레이닝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매일같이 해서 그 축적본이 많이 쌓이고 매매 일지도 쓰고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생각을 해놓고 그게 계속 빅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타점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 구간대를 뽑아가지고 그 시점 대비만 노려서 진행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24시간 안에 한두 번만 수익을 크게 내면 되는 시장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본인의 있는 전략을 한 1년에서 3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도 좋은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면 본인의 재능은 별로 없고 그냥 추세 추정으로 하는 전략이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업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 말의 의미는. 정말 재능이 있고 내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상 잘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하면 전업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함부로 먼저 전업을 선언을 한 뒤에 하면 본인에 있는 직업군이 좋으신 분들이 그런 잠깐 이런 매력적인 이게 혹할 때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인생은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초기화 리셋은 있지만 다시 그 상태로 복원해서 되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보라고, 직군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본인의 본 실력이 전 나온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시고, 저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고 가자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건강한 투자를 전 지향하는 바이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